메모리 반도체 3분기 회복 기대는 시기상조. 네,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잘 공부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6일 동안 굉장히 긴 연휴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네. 그런데 문을 열고 나니까 시장이 참 안 좋더라고요. 이제 볼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유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 지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미국의 셔다운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임시 예산안이 통과는 되긴 했어요. 근데 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오늘 또 탄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일단 연휴간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먼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석 전에는 뭐 100달러 넘어갔냐 이 네.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려온 상황이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네. 또 근원 물가를 보면 그래도 좀 둔화되는 모습들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네. 것들은 약간 증시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셧다운 얘기부터 좀 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예산안이 이제 과연 협상이 될 것인지 네.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셧다운 이슈 때문에 우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졌던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셧다운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커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래도 셧다운 9시간을 앞두고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에 대한 찬성표가 한 335표, 반대표가 91표로 가결이 됐고요. 네. 이어서 이제 상원에서는 셧다운 3시간을 앞두고 이제 임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예산안이 왜 통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던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예산에 240억 달러를 달라는 네, 내용이 있었고요. 그쵸. 또 이제 긴급 재난구호 예산에 160억 달러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강경파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거를 조금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서로의 입장차가 약간은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제 상원에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금 240억 달러는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60억 달러로 좀 감축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로 증액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내가 다른 대안들을 조금 더 찾아볼 테니까 이 의견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 17일까지 단기적이에요. 45일간의 이제 정부 지출 규모는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의 240억 달러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 내용은 일단은 제외를 시켰고요. 왜냐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도 반대 의견들이 많으니까요. 대신에 이 긴급 재난구호 예산에 애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했던 그 160억 달러 이거는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수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약간은 아쉬운 점은 정식적인 예산안이 아니라 이제 그쵸. 45일간의 네. 좀 단기적인 예산안이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정치적으로도 맞죠. 여러 가지 긴장감이 네.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아무래도 셧다운은 좀 피할 수 있어서 임시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미국에 대한 전국은 진짜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원의장도 다시 또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앞으로 11월 중순쯤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내용들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잡음이 생기면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 나라를 지원을 해주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자꾸 대립을 하게 그쵸. 되니까 사실상 네. 약간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1년 반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의회에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 1,100억 달러 정도의 지원금을 승인을 했는데요. 이게 8월의 기준으로 한 90% 이상 지원금을 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24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편성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돈인데 그쵸.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보다는 미국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훨씬 더 우선순위를 가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화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원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가 미국 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의 승리가 아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깨져서 결국에는 미국 국가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스러운 시선도 함께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요.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국민,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미국의 지원을 믿게 해줄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동맹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끊지 않고 해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보호, 미국의 신뢰도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본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또 이제 내년에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 대립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과 더불어서 네. 만약에 내년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지원 축소는 좀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감으로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시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셧다운 이슈에 대해서 연휴 중에도 컸기 때문에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이슈들 보겠습니다. 사실 연휴 가운데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상치보다 뭐 반등을 했다고는 하는데 업황이 네. 생각보다 아직 맞아요. 가시적이진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하필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네. 간밤에 또 이제 2%가량 그렇죠. 하락해서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은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요. 이제 10월 말에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질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실적을 좀 살펴보면 네. 마이크론의 6월에서 8월 동안의 매출은 40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분기보다는 7%가량 늘었어요. 하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4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억 7,2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이 적자 폭이 2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이크론의 2023년 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155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요. 네. 지난해 307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해서 한 50%가량 절반가량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순손실 규모도 48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실적 반등이 조금 더디고 있는 건 네. 아직까지도 좀 IT 쪽 수요가 좀 회복이 더딘 상황이고요. 시장의 실적 재고에 대한 과잉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마이크론 제품을 제한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실적에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마이크로 전체 매출의 한 16%가 중국이랑 홍콩에서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빠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기존의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반등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올해부터 마이크로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그 기대감이 맞아요.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보이지 않으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계속해서 좀 늦춰지면서 이번에는 약간 상반기로 반등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실적이 우리가 기대만큼은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업황이 최저점을 지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없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디램의 판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판가가 높아지면 조금 더 긍정적이었겠지만 이번에 디램 판가가 전분기 대비 9% 하락했다고 해요. 하지만 출하량 자체는 40% 늘어나면서 4분기 낸드 매출의 경우에는 1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한 19% 정도 증가했고요. 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가가 15%, 디램 판가를 보면 이 전분기 대비 정정할게요. 네. 디램 판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9% 정도 판가가 하락했지만 출하량은 15% 정도 증가했고요.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판가가 마찬가지로 15% 정도 하락했지만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늘어나면서 네. 낸드 매출은 1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둘 다 판가는 떨어졌지만 판매량 자체는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매출이 조금 더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지만 지금 마이크론에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네. 약간 하향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메모리 업황이 일단 뭐 수요 측면,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올라오는 건 확실한데 좀 가격적인 경쟁력은 아직 좀 덜 올라온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또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이 반도체 업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측에서는 HBM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한 10% 미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2024년 회계년도부터 HBM3E를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실적은 AI 쪽을 공략해서 수익성을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업계 최고의 HBM3E를 개발한 상황이고 현재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요 고객사에게 샘플을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이 HBM으로부터의 매출이 생겨서 상당한 매출을 낼 네.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했다면 이제 마이크론까지 조금 더 합세해가지고 이 점유율이 커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약간은 우리 기업에게는 약간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HBM 시장을 공략하게 되면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고객사들이 국내 기업보다는 미국의 기업인 마이크론의 제품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HBM 시장에 대해서 또 반도체 업계들이 어떻게 또 경쟁력을 가져가게 될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었는데 무역 수지 자체는 좀 흑자로 전환을 네. 계속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반도체 부분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10월 1일에 무역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9월에도 37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면서 6월, 7월, 8월, 9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출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9월에도 4.4%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소율은 계속해서 축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수출이 아직까지도 감소하고 있지만 이 폭이 줄어든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불황령 흑자를 벗어나서 연내로는 수출도 플러스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수출이 많이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이 감소율이 개선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개선된 배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반도체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 감산을 해왔잖아요. 이 감산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9월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 실적인 9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작년과 비교하면 13.6% 정도 떨어진 수치이긴 하지만요. 7월에 반도체 수출액이 74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8월에 이제 85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번 9월에 99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의 수출이 개선된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수출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의 수출이 올해 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2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도 1억 달러로 적자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3개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중국 쪽에 대한 수출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국 하면 아직 막 부동산 경기 우려 이런 것들을 있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역에서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의 IT 경기도 일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와 부품 수출이 증가했다. 이런 영향들이 이번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4분기부터 감산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글로벌 디램 시장이 공급 과잉에서 이제는 공급 부족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디램 가격이 3분기 대비 한 17.8%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또 마이크론 실적과 9월의 수출입 동향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그래도 반도체가 업황 바닥은 지나갔구나 이런 안도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또 마지막 4분기 또 3분기 이제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들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의 예상치는 1조 6,804억 원의 영업 손실을 전망을 하면서 네. SK하이닉스는 2분기보다 그래도 손실 규모가 40% 정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조 6천억 원 선까지 영업이익을 예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지금 시점에서 비교하면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HBM이나 단가가 높은 이제 DDR5, 뭐 D램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감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판매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정비가 좀 증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매출이 아무리 이 고부가 가치 메모리를 판매해도 매출이 증가해도 이 고정비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증권가에서는 꼽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사업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4조 원 가량의 적자를 계속해서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어갈 네.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3분기까지는 이번에 발표된 3분기까지는 감산에 대한 비용 구조 악화가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3분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하지만 4분기부터는 감산 효과와 더불어서 메모리 업황 회복의 속도가 이제부터는 붙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제품 가격이 오르고 내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자를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것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쓰임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PC였다가 그렇죠. 네. 지금의 이제 기조가 AI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1년 만에 AI 쪽이 아니라 일반 서버용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주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지고 있어요. 이걸 시작으로 일반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주문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디램이라던가 낸드 가격에도 조금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또 감산도 있었고요. 이제는 주문, 수요도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으니까요. 과연 3분기나 4분기 실적에서 확실한 턴어라운드 시그널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실적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는 반도체 이야기 해봤습니다.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